안녕하세요. 한의학개론 기본개념 강의 OT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본개념 강의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의학사 파트에서는 한의학의 역사를 다루고 시대별로 의가와 의설을 정리하여 설명합니다. 음양오행학설은 한의학에서 필수적인 개념이죠. 그동안 전혀 와닿지 않았다면 이 강의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정신기혈 파트에서는 인체의 구성 요소인 정신기혈 그리고 진액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구학설과 경락학설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장구학설에서는 인태장구의 개념, 음양오행과의 결합된 내용을 다 다룹니다. 경락학설의 경우 경락의 개념, 장구와 음양오행의 결합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병인병기학설 변증 파트에서는 병의 원인, 병의 기전, 그리고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개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최대한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던 어느 장소에 있던 남는 시간은 전부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 집중하는 것보다 간간히 본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빽빽이 쓰세요. 단순한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지 않으면 다 아는 내용 같고 그냥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빽빽이를 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백지복습. 여러분들이 뭘 외웠는지 뭘 못 외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에는 백지복습이 필수적입니다. 한의대에서도 백지시험을 굉장히 많이 치는데요. 당연히 백지복습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백지복습을 하셨으면 아는 게 뭔지 아셨으니 아는 것들을 지워서 보는 속어법이 필요합니다. 보통 아는 내용에 계속 집중해서 그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는데 아는 부분을 지워버려야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완전히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속어법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의학 개론을 공부하실 때 암기와 이해를 적절하게 배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빽빽이를 쓸 때 손도 아프고 시간도 아까우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워드와 한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의학 개론 1강 의학사에 대해서 설명할 날입니다. 1강은 의학사 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강은 의학사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학사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1편과 2편으로 나눠놨고요. 그리고 1편과 2편도 사실 핵심 내용을 다룬 것 뿐이지 전체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은 지금 기본 개념 강의에서 같이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더 심화된 개념 강의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같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구성은 의학의 기원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시대의 특징, 시대별 의가와 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원의 구성 자체가 한국사와 유사한 역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한의학도 시대별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역사에서도 시대별 특징이 있고 그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의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가들이 저술한 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서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의학이란 학문 자체에 대해서 먼저 뭔지 알고 넘어가야겠죠. 한의학이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발전해온 학문으로 수천 년간의 임상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으니까 그 최초의 내용이 실린 책 자체를 유실됐을 거라고 판단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부분은 역사가 남아있는, 문서가 남아있는 부분 위주로 배울 거고 그 전에 대해서는 학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학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학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이제는 문서화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학설인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기원설, 무기원설, 원시본능기원설입니다. 첫 번째로 성인기원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이라 함은 덕과 지혜가 뛰어난 그리고 사리에 통달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동화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리고 한의학 이런 것들 의학사에서 성인이라 함은 굉장히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복희씨, 신농씨, 황제씨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농씨와 황제씨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복희씨는 역경의 괴를 만든 사람입니다. 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세분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양 자체를 조금 더 쪼갰다, 잘게 쪼갰는데 이게 또 의학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가 그 태극기에도 있는 그 괴 맞습니다. 그리고 신농씨는 한족에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농본초정이라는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책 자체가 중국 최초의 약물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제씨에 대해서 볼 건데요. 황제씨는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제작했는데 기백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기백은 누구냐면 황제가 기백이라는 신하한테 물어보고 기백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질문하고 기백이 답장한다. 그래서 황제 내경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기원서의 등장 배경은 그 당시 동아시아 항구 풍토 자체가 유가사상과 도가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설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볼 학설은 무기원서입니다. 여기에서 무 자체가 무속신앙, 무당 이런 거의 그 무자인데요. 과거에는 무당이 인간과 하늘의 매개자 역할,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 그리고 무속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무의라는 용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몸이 아프면 내가 신에게 벌을 받은 거구나. 내가 신에게 잘못을 한 거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무당 그리고 무속신앙 이런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사람이 무속과 그리고 의학을 겸하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여겨져서 무의라는 용어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술적 차원에서 이제 순수 의료적 차원으로 변모해 갑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무술의 지위보다는 의술의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존재가 신이 주신 절대적 지위라는 개념의 지방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 의료적 차원 단독으로 변모해 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분은 기원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거는 말은 길지만 별 내용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그 문학적 사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전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기원에 관한 문서가 남아있기 전 시대에 대한 학설을 세 가지를 만나봤고요. 이제는 기록이 남아있는 시기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일단 출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별 특징적인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의가와 의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흐름을 파악해서 이러한 의가가 왜 나왔는지 아니면 이러한 의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각하고 연상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타이틀을 암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런 의서나 의가라는 존재들이 뭔가를 최초로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시험에 가장 출제하기 쉬운 부분은 최초라든지 아니면은 현존하는 최고, 현존하는 최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이틀은 시험 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암기를 하셔라. 그 다음에 특정 저자별로 분과별로 정리하여 따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저자별로 암기하라는 건 뭐냐면 한 의가가 되게 여러 개의 저작을 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책이 여러 개 섞이면 누가 지었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이름이 아닌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낯선 이름이라서 조금 대응이 안 되고 헷갈릴 때가 많기 때문에 저자별로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분과별로 정리하여 따로 암기인데 한약 자체가 분과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정신의학과 이런 등의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들이 또 정리된 책들이 시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대별 흐름 그런 것들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침부학은 역사가 이렇게 발달을 했구나. 책이 이런 과정으로 발달을 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점차 쌓여가면서 지금의 형태가 되었구나를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은 시험 문제 풀 때 훨씬 보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자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본명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스스로 부른 별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시험에서 무슨 명칭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교 수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다 혼재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름이 나와도 여러분이 당황하시지 않게 다 암기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특징으로 잡아서 그거 위주로 더 공부를 하시면 편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역사를 봐야 될 텐데요. 한약 자체가 중국 의학과 같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갈라져 나온 거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같이 봐야 한약의 역사를 전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약은 우리나라 고유의 학문이고요. 자, 일단 중국의 역사는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중국 최초의 국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 현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난에서 삼국시대부터 먼저 볼 건데요. 이때 등장할 서적들은 다음과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이 표는 뒷부분에 복습할 때 다시 실어놓을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지금 대충 훑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황제내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 자체가 황제씨라는 그 성인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특징적인 이유는 현존하는 최고의 의학문헌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편이 소문편과 영축 두 가지 편으로 나뉩니다. 황제내경 자체가 한의대에 들어오시면 공가 1학년 때 원전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원전이라 함은 그 원문을 읽는다는 것인데 그때 1년 동안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의 원문을 보면서 저희 학교의 경우 1학기에는 소문편을 했고 2학기에는 영축편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원문을 읽는 거기 때문에 한자가 빼곡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점
알아두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문하고 영수 오가기가 어렵다. 최고의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이럴 때 고생을 한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 시작해서 한데 완성되었다고 추정이 되는 문헌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아까 황제씨가 지었다고 했으면서 왜 시대가 추정이냐? 그 이유는 그 당군 왕건의 내용을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 진짜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말을 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황제 자체를 추종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모여서 황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한 시대에 저술된 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의가들을 거쳐서 계속 수정되고 그러면서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한 얘기도 추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한약 이론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약 준칙이 형성됐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원문들을 직접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의 그 기본 틀 자체를 여기에서 기초를 닦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건축물 구조로 보면은 이 철등 부분을 황제내경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양오행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음양오행 합설 자체를 한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뭐 단순히 사주에서도 쓰지만 한의학에서도 굉장히 다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황제내경 그래서 음양오행 합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한의학 이론들이 공부에 더 형성이 됐다, 더 풍부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한 사람 한 시대에 저술된 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난경을 볼 텐데요. 난경은 진월인의 저작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편작이라는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진월인이라는 이 이름과 편작이라는 이름의 유사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르게 나오면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여기 난경은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난 자체가 어려운 문제, 미묘한 말, 오묘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황제내경, 황제내경을 내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내경의 내용을 보충한 책입니다. 황제내경이 가장 오래된 문헌이고 이론의 준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의가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난경도 그 내경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난 자체 이 어려운 문제에 미묘한 말, 오묘한 말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문답의 형식을 빌어서 내경에서 봤을 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실어놓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참고서를 보고 어려운 교과서를 보고 그에 대한 참고서로 본인이 이렇게 아 이거 이런 내용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문답의 구조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구조라서 그리고 81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81문 81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난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좀 특징적인 점이 맥진 분야,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시면 맥을 짚어본다고 하고 맥을 짚습니다. 근데 그 맥을 지을 때 쓰는 초기 이론 자체를 여기에서 실어놨어요. 총구맥법이라는 맥법을 실어놨고 이거 자체도 진맥, 그 맥을 짚는 것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맥진 분야에 이런 초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도 의의가 있는 책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한잡병론입니다. 상한잡병론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잡병론과 상한편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상한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상한잡병론은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저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장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 책은 상한과 잡병에 관해 저술한 책이라서 상한, 잡등, 상한과 잡병에 관해 저술한 책이라서 상한, 잡등, 상한과 잡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장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자, 이 책은 상한과 잡병에 관해 저술한 책이라서 상한, 잡병론입니다. 그래서 상한론, 잡병론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내용이 또 굉장히 장준경이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역병이 봅니다. 그래서 장준경 주위 사람들의 70%가 역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준경이 아 이런 상황을 내가 좀 어떻게 해결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이 변증론치를 운영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라서 중요하겠죠. 변증론치. 첫 번째 전문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증론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단히 설명할 테고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 상한론 자체가 열어보면은 그 기초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줘라, 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이런 약을 줘라 라는 식으로 정말 어떤 증상에 매칭되는 약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있다면 임상의학에 훨씬 가까운 내용이겠죠. 그래서 임상의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한편과 잡병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각각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상한잡병론의 상한편은 그대로 상한론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오게 되지만 잡병편은 잡병론이 아니라 금계요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계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론치가 뭔지 간단하게 볼 건데요. 변증론치는 변증 시치와 같은 말이고 그리고 변증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의학에서는 어떤 건 한 글자만 달라도
이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구나를 헷갈리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글자가 달라졌지만 같은 말이구나. 그리고 또 축약해서 부를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본인이 생각해서 축약해서 부르는 거랑 한의학에서 정해진 축약할 거랑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축약해놨으니까 대충 우리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답을 보는 적이 있었는데 틀렸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의미들을 다 생각하면서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 구분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변증 논치할 때 변증, 시치, 변증 이건 뭐냐면 증 자체가 계속 나오죠. 증 자체가 증후와 증상들의 상관조합입니다. 이 증이라 함은 병의 원인, 그리고 병기, 그리고 병의 위치, 병성, 발현, 추세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의 다른 몸 상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증에 대하여 치료 수단을 선정하는, 한마디로 진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 논치라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분화 내용 자체는 뒷부분에 나올 테니까 변증 논치라는 방법이 있다. 근데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그 부위만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위의 증상들까지 다 변별하고 이 증상이 정확히 무슨 증이구나 이것들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책은 신농본초경입니다. 신농본초경은 아까 나왔죠? 신농씨가 저술한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그 당군신화 이야기처럼 신농이 지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은 신농이라는 한 사람 자체가 지을 수 없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약물 365종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 365종도 그냥 단순히 365종을 쓴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맛이라든지 이게 어떠한 약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한 사람이 저술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것도 신농이라는 인물을 추정하는 집단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농본초경은 말씀드렸듯이 중국 최초의 약물학에 관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의학을 전해준 인물이 신농이라고 전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삼품분류법을 사용합니다. 이 삼품이라는 것은 상중하품으로 각각 구분한 건데요. 상품의 경우 독성이 거의 없거나 먹어도 괜찮은 그런 것들이고, 중품은 독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리고 하품은 독성이 매우 극렬한 약들. 그래서 독성에 따라서 상중하품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다시 보시면 황제내경은 이런 식으로 현존한 최고의 의학 원원이고 원형도 제시했다. 그리고 난 자체는 81개였다. 어려운 문제, 미묘한 말이라고 했었고, 상한 잡병론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어떤 상태에 무슨 병, 그러니까 무슨 약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변증 논치라는 방법을 운용하여 질병을 치료했으며 인상의학적 서적이다. 기초를 닦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농본초경 신농씨가 지었다고 전해지지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고 중국 최초 약물학에 관한 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위진남북조 시대라 함은 제가 표시해둔 후한 멸망 이후에 초가 통일하기 전까지 약 370여 년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민족의 침략도 굉장히 잦았고 왕족 교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란이 자주 벌어지면 위생이 좋을 수가 없겠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위생이 보장되지 못하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그래서 위생이 좋지 못하면 또 전염병이 돌고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과라든지 부인과라든지 수학과 등의 학문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적 특징을 봤으니 이제 서적들을 봐야겠죠. 이렇게 이런 책들을 볼 거고요. 처음에 볼 책은 본초경 집주입니다. 본초경 집주는 도홍경이라는 사람의 저작인데요. 이는 신농본초경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최초 약물학 서적의 365종과 그리고 명의별록이라는 책에 실려진 365종 총 합쳐서 730여 종의 본초경을 정말 집대성한 도홍경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그리고 주후비급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후비급방은 주후방이라고 축약해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천화라는 명칭으로 천연두에 대한 최초 기록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말라리아 치료 약제가 사실 한약제입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 치료 약제가 수록된 책이 주후비급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책이다. 주후비급방은 주후방이라는 거였는데 이 가공이 짓고요. 이게 황제 백일방을 동경이 증보를 해서 남북조 시대에 주백일방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꿔서 수정을 해서 또 책을 냅니다. 그 다음에 양용도라는 사람이 근대에 이렇게 중류분초라는 책에서 또 처방을 골라서 더 덧붙여서 계속해서 수정본들 플러스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비급방이라는 책 자체가 주 자체가 팔꿈치 주자고 뒤 후자입니다. 그래서 팔꿈치 뒤에 넣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작고 간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비급이라는 게 위급한 상황에 구급방으로 쓸 수 있는 책들을 실어놨다. 한마디로 팔꿈치 뒤에 넣고 다니면서 정말 구급방들, 정말 필수적인 걸 간편하게 추려서 실어놨다.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롱의 저서다. 그 다음에 보실 책은 친구 가불경인데, 친구는 여러분이 아시는 침하고 뜸이고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상할론이 나옵니다. 상할론은 말씀드렸듯이 장준경과 장비, 그 같은 사람의 저서고요. 장준경의 상한잡병론이라는 책을 왕숙하라는 인물이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할론이 나오고, 상할론은 상한잡병론의 그 변증론치라는 방법 중에서도 육경 변증론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강령과 구체적 명령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이 육경이라 함은 삼음삼양 구조입니다. 양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태양, 양명, 소양, 여기까지가 양이고요. 그리고 태음, 소음, 거름, 여기까지 세 개가 음입니다. 그래서 세 개 합쳐서 6개가 돼서 육경 변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음양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 양명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태양 이런 거지 하고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는 친숙한 용어였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로 병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별로 쓰지 않는 용어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가져주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 이렇게 병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태양병에서 거름병으로 갈수록 중증도가 심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병 같은 경우는 병이 갓 심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병 같은 경우는 병이 가장 바깥 부위에 있는 경우고, 그리고 점점 병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몸 정말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치료하기 어려운, 겉부분에 있으면 치료하기 쉽지만 정말 병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게 거름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눴다. 그리고 이 태양병에서 양명병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쭉 여러 단계를 건너뛰어서 병이 전변할 수도 있다,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 라는 말들을 실어놨습니다. 이 상한론 자체에 대해서도 한의대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또 읽고 계속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한론 자체가 약의 가지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처방 안에 들어있는 약재의 가지수가 많지 않아서 성질이 좀 강한 약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죠. 그래서 황제내경이라는 책 자체의 내용을 계속 사람들이 인용하고 썼다고 해서 얘도 똑같이 황제내경 소문편의 그 연론편을 바탕으로 세분화를 한 겁니다. 황제내경이 계속해서 쓰였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맥경입니다. 맥경은 왕숙하의 저서인데요. 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현존하는 최초의 맥학 전문 서적, 최초. 그리고 이 책의 경우 임상하고 맥학 이론을 결합한 책입니다. 임상은 진료에 쓰는 그런 의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임상과 맥학 이론을 결합해서 그 진맥법,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 맥을 짚는 걸 좀 세분화해서 24가지로 나눈 겁니다. 24가지의 맥상을 분별 방법을 다 수록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 맥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다른 저작입니다. 이름이 되게 유사하지만 다른 책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맥경의 경우 총관척의 장부 배속을 합니다. 총관척이라 함은 손목의 부위를 손, 관, 척 각각 부위로 나눈 다음에 해당하는 장부를 배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 기관계를 정확히 사람만 보고서 겉만 보고서 알 수 없으니까 맥을 짚어서 그 부위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총관척의 장부 배속을 했고, 그리고 총관척의 각 부위의 길을 제시했는데 이 손목을 세 부위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어느 정도 길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놓은 책이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각각 길이를 제시하진 않고 부분만 길이를 제시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얘는 전부 길이를 제시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중장경입니다. 중장경은 장준경과 다르게 중장경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건 사람 이름이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화타라는 인물에 의해 저술된 책입니다. 이는 오장육부라는 한의학의 기관계를 한열, 허실을 맥과증을 중심으로 설명한 책인데, 한열은 몸이 차가운 편인지 몸이 뜨거운 편인지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간단하게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되겠고, 허실은 뭐 기가 허하다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한열, 허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훨씬 자세히 다룰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다시 이 내용을 보시면 한열, 허실이 이 말이었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맥과증을 중심으로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좀 정리해보자면 금계유략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금계유략은 또 장준경의 책인데요. 그 상한잡병론의 잡병편이 금계유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왜 잡병편인데, 잡병이면 잡다한 병인 것 같은데 왜 금계유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냐. 금계유략이라는 것 자체가 보물이라는 뜻인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람들이 이 장준경의 책을 보물처럼 아꼈대요. 이러한 잡병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나봐요. 그래서 보물처럼 아꼈기 때문에 금계유략이라는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잡병편이지만 잡병은 굉장히 잡다한 병이라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서 금계유략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변증론지를 또 논술을 했는데 얘는 어떤 식이냐면 장부와 경락입니다. 상한론은 육경이었잖아요. 얘는 장부와 경락으로 변증론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한 잡병론이지만 상한편과 잡병편의 변증론지 방법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알아두고 가셔야겠고 262가지의 다양한 처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라든지 뭐 부인과 이런 것들의 잡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과에 포커스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당시대를 볼 건데요. 수당시대는 수가 건국해서 통일하고 한 당시대가 멸망하기까지의 약 320년간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주변국과 경제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고 이전 문화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고 대형 방서를 또 편찬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수대부터 볼 건데요. 수대는 중국 전통문학이 조금 더 정밀하게 정리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은 이렇게 있습니다. 황제내경 태소부터 볼 건데요. 황제내경 태소란 황제내경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또 황제내경에 대한 책이고요. 황제내경을 주석 교감하여 분류한 최초의 저작입니다. 근데 현존하는 것 중에 최초입니다. 그래서 양산선의 저작이다. 그 다음에 제병원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원방의 저서이고 이거는 이름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 모든 병의 그리고 병의 원인 그리고 후는 증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원인과 증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의 원인과 증상 분석했고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니었던 거죠. 최초가 됐으니까 최초로 병의 원인 그리고 병기 이론 그리고 임상증후가 설명한 전문 서적입니다. 그동안은 병의 증상이 어떠하고 그리고 어떤 약을 쓴다 위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병의 원인들까지 분석을 했던 책이라서 원인이라서 원인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대에는 황제내경 태소와 제병원호론이 있었고 현존하는 최초의 병인병로 전문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를 봐야겠죠. 당대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를 봐야겠죠. 당대는 이러한 책들이 있고요. 천근방부터 보겠습니다. 손사막의 저서입니다. 기초 이론과 임상 과과를 종합부터 보겠을 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를 봐야겠죠. 당대는 이러한 책들이 있고요. 천근방부터 보겠습니다. 손사막의 저서입니다. 기초 이론과 임상 과과를 종합한 저작입니다. 각 시대의 유명한 의방들을 수록을 해서 지금은 유실된 그 이전 시대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 내용들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 천근방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은 천근보다 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이걸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이 천근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문헌의 원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특히 소아과와 부인과에서 두각을 보인 책입니다. 이 책 자체는 손사막의 천근요방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는데 손사막이 이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천근익방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래서 천근요방과 천근익방을 합쳐서 천근방이라는 용어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책은 외대비호인데요. 왕도의 저서입니다. 왕도는 이 책에서 소갈이라는 명칭으로 현재도 한의학에서 당뇨병을 소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갈이라는 그 당뇨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실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혈에 관한 저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혈 자체는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자리랑 수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혈자리들을 식이경맥 속에 배열을 합니다. 혈자리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라인 안에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경맥 속에 각각 배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수혈들을 식이경맥 속에 배열한 책이다. 또 각 부위에 대한 치법이라든지 주치 병증 같은 것들을 좀 기재를 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경맥 수혈에 대한 최초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수본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최초로 국가가 편찬한 약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대 표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천근요방, 천근익방해서 천근방이라고 불렀고 손사막이 중국 최고의 의학 백과전서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점이 한의학에서 그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혈자리들을 침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아시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혈이라는 그 혈자리를 실어놓은 최초의 서적이라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손사막이 만든 혈자리이고요. 그리고 아시혈은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혈자리긴 하지만 그런 혈자리 그 침법에 대해서 실어놓은 책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비호는 왕도의 저서인데 망실된 의서를 또 얘도 정리를 보존해놨고 그리고 소갈이라는 당뇨병을 표현한 이 최초로 기록해놓은 책입니다. 신수본초는 당일 국가 편찬이니까 저자가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소경 등의 인물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다. 최초로 국가가 편찬한 약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대가 정말 특징적인데요. 송대에는 교정의서국이라는 전문 기관이 들어옵니다. 이 기관 자체는 의학서를 교정하는 기구인데요. 그때 당시의 설립 배경이 문치주의 기조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유학사상도 성행하였고 그리고 이전 시대까지 의학 정보가 너무 많이 축적이 되는데 정리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의서를 표준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책인 그 교정된 책을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라고 합니다. 이는 화재국방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세계 최초의 구병약국 기준 처방지입니다. 일종의 표준 처방지인데요. 최초의 책 이름은 태의국방이었으나 최종 완성본 이름이 화재국방 그리고 태평해민 화재국방인 거고요. 민간에서 자주 쓰는 유효한 한약 방제들을 수록하여 주치와 배호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법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국방이라는 이 책이 단점도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를 했잖아요. 근데 주치, 배후, 수치 이거 보시면 원리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왜 이 처방을 이 약재들로 구성을 했는지 그 원리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리에 대해서 파고드는 사람의 수는 줄고 단순히 이럴 때 이거 쓰면 돼 라고만 인식하고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처방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원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랬다, 미약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태평해민 화재국방 자체가 이렇게 표준화해서 정말 오픈소스로 뿌린 거니까 굉장히 의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볼 책은 삼인극일 병증 방론이라고 진문택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입니다. 이 진문택이라는 사람은 진원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삼인학설을 지창하는데요. 이는 명대 도운경에 의한 삼일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을 이 사람은 원인에 따라서 3인, 세 개 원인으로 외인, 내인, 불내 외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냐? 외인은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 6가지의 기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불어서 질병이 생긴다던가, 너무 추워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뭐 너무 더워서 뭐 열사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바깥에 외부의 기후 요인, 자연계 요인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건 외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내인이라 함은 사람의 감정 7가지입니다. 7가지의 정서 상태가 너무 지나치면은 사람 몸에 영향을 줘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너무 기쁘거나, 너무 기쁜 것도 조증이고, 너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히 화병이 날 수 있죠. 뭐 걱정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슬퍼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놀라는 것도 그렇고, 다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상태가 너무 지나치면 또 질병이 걸리는구나. 정서는 사람이 몸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내인으로 본다. 그래서 내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7가지의 정서이기 때문에 칠정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외인도 아니고 내인도 아닌 불내 외인이라는 게 있다. 얘네 둘 다 아닌 경우는 불내 외인으로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인과 내인에 속하지 않는 병인을 예를 들어 음식상 식중독에 걸리면 자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불내 외인이다. 그리고 타박상이라든지 외상은 얼핏 보면은 외인 같지만 외부의 요인이라는 게 기후, 자연에 의한 건데 이거는 자연에 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내 외인에 속한다. 불내 외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류를 한 게 바로 진무택이라는 사람의 3인극일 병증 방론이라는 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약증 집별인데요. 이는 전은이라는 사람의 저서고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소화의 생리병리적 특징을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는 오장육부, 이거는 한의학에서 바라본 기관의 느낌인데요. 이러한 한의학적 기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소화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겠죠. 아직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느낌인데요. 이러한 한의학적 기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소화는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겠죠. 아직 제대로 성숙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생리라는 것은 생리적 특징인데 정상적인 몸의 기관일 때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병리 상태는 정상적이지 못한 병이 걸렸을 때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리적 상태와 병리적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실험했다. 생리는 아직 미숙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병리는 한의학에서는 병에 걸리는 이유가 사실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이 이루면 사람이 건강한 상태인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적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병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가 병에 걸리는 거를 소화하기도 쉽고 실하기도 쉽다. 그리고 화나기도 쉽고 열하기도 쉽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걸 소화의 병리적 특징으로 말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소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소화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 원칙을 제시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변증론치 방법 중에 장부 변증론치를 씁니다. 장부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오장육부를 장부라는 말로 축약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송대에는 태평해민 화재국방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최초 국가약국 방서였고 3인극의 병증 반론은 진무택이라는 사람이 3인학설을 주장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증 집별은 전을이라는 사람이 소아과 전문 서적, 소아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전문 서적을 냈다. 부인대전 양방이라는 책은 설명은 치러놓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진자명이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부인과 전문 서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의 기원에 관한 학설과 쭉 시대를 지나쳐 오면서 현대까지의 시대를 봤고요. 각각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사 2편에서는 이제 금원시대부터 금원사대가에 대한 내용들부터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런 의학사 1편을 잘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학사 2편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